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관점이 있는 경제 이야기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7월 16일 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에 이번 올해 있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공화당 전당대회 이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후보 지명했고 롤콜이라고 하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영상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52개 주에서 온 유권자 그룹들이 쫙 깃발을 들고 있다가 의장이 자, 아이오와주는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미십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도널드 J 트럼프를 밉니다. 이런 식으로 딱 발표를 하는데 쭉 돌아가면서 다 했어요. 그리고 조금 극적으로 만든 게 플로리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차남이 그 롤콜을 했어요. 근데 플로리다주가 이기면 과반이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탁탁탁탁 가다가 플로리다주에서 차남이 발표를 하는 순간 와! 하고 감성이 일어나고 이렇게 만들어서 드디어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이디 벤스라고 그 지금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설은 많이 있었죠. 근데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이분이 39살이고 일단 그리고 강경 보수인데 원래는 강경 보수가 아니고 상당히 좀 진보적인 스탠스를 어느 정도 취하는 게다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힐빌리의 노래라는 그런 저도 읽어봤는데 그 오하이오주의 그 레드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나는 백인인데 뉴욕에 있는 백인은 우리하고는 다른 인종이야. 심지어 오바마는 백인이고 내가 흑인인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고 그걸 르포를 잘 써가지고 그거 경제적인 차이인가요? 경제적인 차이도 있고 문화적으로도 경제력과 문화? 경제력도 이제 러스트벨트가 싹 무너져가지고 이제 다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긴. 그래가지고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감을 그렇죠. 느낀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 변호사다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인권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근데 변호사나 뭐 MBA 뭐 이런데 저 모임 자리에 가보면은 막 이상한 물을 마시더라. 탄산이 물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스파클링 워터라고 그래가지고 탄산수가 영어로 스파클링 워터잖아요. 나는 처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물인 줄 알았다. 우리 동네에서는 다 수돗물을 마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을 썼던 제이디 벤스인데 부통령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이 파격으로 일단 트럼프가 기세를 올려서 18일에 후보 수락 연설하면서 쫙 나가지 않을까 이런 저도 김준일 평론가님을 보면 같은 평론가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세 김준일이잖아요. 지금 평론계를 싹쓸이하고 있어서 이 부의 차이가 배 이상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경제적인 빈곤함도 제가 더 느끼고 그런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 트럼피즘 수호자이신 건가요? 미국 부통령급에. 저는 뭐 이제 6만 원짜리 뭐 이런 거 나가면 우리 장 소장님은 막 30만 원, 50만 원 이런 거 나가니까. 그게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강남 좌파 프레임이네요.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하는 얘기. 이렇게 또 헐뜯고 물어뜯고 참 걱정입니다. 진짜. 안 통하네. 그래서 실제로 방송 출연 주당 몇 회 하십니까? 아니 뭐 그게 중요하냐 생각은 드는데 그냥 약간의 한계 지점이에요. 지금 일주일에 23번 정도 방송을 고정으로만 하는 게 23번인데 사실 더 하는 거는 근데 이게 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인간관계 문제도 있어가지고 제가 언론사에서 하는 것만 주로 하는데 언론사가 아닌 거를 출연을 하는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장윤선, 하나는 최경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래요 그냥.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여기 소개를 안 드렸네. 예. 오늘 또 화요일이니까 정치가 경제다. 장성철 소장님 애국보수 진영에서 안녕하세요. 참보수 진영에서 나오셨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얼굴 천재 진영에서 나오셔서 예, 또 안녕하십니까. 강렬한 토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네. 이게 후보가 됐고 대선 뭐 당선 가능성 높아졌다고 봐야죠 지금. 운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운이다. 정치인들도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 대선 후보라든지 대통령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실력은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당락은 운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피격을 당했잖아요. 네. 그것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 아니냐.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흐름도 되게 좋은 흐름으로 계속 트럼프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은 고령 논란도 있었고 뭐 후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피격 사건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는 완벽하게
트럼프로 뭉치잖아요. 진영이 뭉쳐 있다. 그럼 하는 것은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 그거 하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단어들만 얘기하면 되고 트럼프가 피격당하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첫 메시지가 국민 통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면은 자꾸 이제 중도 쪽으로 나가겠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 지지로 바꾸겠다.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의도하지 않은 선택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 지금 바이든 그냥 내보내면 우리가 대선에서 질 게 뻔한데 우리 바이든 후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바뀌어지면은 이번 대선판 또 모른다. 그래서 이 피격 사건이 지금 처음에는 트럼프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앞으로 4개월 남은 본선에서는 어떻게 또 바뀔지 흥미진진하게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8월 민주당 일정상 8월 중순까지 17일이었나 제가 날짜가 정확하게 네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8월 중순까지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바뀔까? 그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바이든이 내려올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지금 올해 10월 달에 지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이거 막 판결 나온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해.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선 불가론, 후보 교체는 대선 후보까지 뭐 나중에 됐는데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재명이 그럼 내려올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권력욕, 권력 의지가 정말로 중요하다. 바이든이 물렁물렁해 보여도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잖아. 어쨌든 그렇게 쉽게 내려올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그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직은 뚜렷한 움직임은 없고 좀 시간이 아직 조금 있긴 하지만은 트럼프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아직도 반전의 기회가 있다. 상유 시비 12척의 배가 있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되게 걱정돼요. 왜 걱정이 되냐면은 사실은 그 보수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 때문에 정권이나 나라가 위기를 겪는다. 예를 들면은 박근혜 때는 박근혜의 폐쇄성.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국정농단이 벌어졌고 문재인 때는 문재인의 우유부단함. 그게 이제 조국 사태 막 벌어지고 추윤 갈등 벌어지고 할 때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문재인이 결단을 못 내리고 우리 뭐 검찰총장 뭐 이런 얘기에다 결국 정권까지 내줬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의 가장 큰 아킬레스 치명타는 즉흥성이에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면 갑자기 경로하고 갑자기 야 의대 정원 2,000명 늘려 뭐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됐잖아요. 문제는 트럼프도 굉장히 즉흥성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정부가 사실 역대 정부에서 보면은 한쪽이 우리나라가 보수일 때는 저쪽은 약간 상대적으로 민주당 진보 성향이 강했고 이게 약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이게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둘 다 보수인데다가 둘 다 즉흥성이 강하고 럭비공 같은 사람들이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진짜 굉장히 우려돼 개인적으로. 예. 그러면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했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받으면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예를 들면 이런 이럴 수 리스크인 있죠. 것 같아요. 야 주한미군 분담비 더 내. 한국 잘 살잖아. 그러면 아니 그러면 저기 다 그냥 철수하라고 그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철수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2,000명만 남겨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한 1조 3천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금액 모르겠는데 그 정도인데 근데 트럼프가 5조 달라고 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정도 달라고 그랬거든요. 협상해가지고 막 그랬어요. 뭐 10조 얘기도 있어요. 5조 정도 하여간 공식적으로는. 야, 저 뭐 5조 주면 되지 뭐. 야, 주한미군 얼마나 중요해? 5조 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될 수도 있고 장 소장님 말씀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일이 벌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핵무기 개발하면 되지 뭐. 뭐 이럴 수. 한석 달면 만드는 거 아니야? 에헤. 이럴 수 있죠. 석 달에 못 만듭니다.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좀 복잡한 이슈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플루토늄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이 원심 분리기를 하는 거는 이제 북한이나 이란에서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 재처리를 하려면은 쌓아놔야 되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그래서 석 달 만에 만드는 거는 이미 팩트 체크 기사도 나왔어요. 아니, 세운 상가에서 만들 수 있다고.
아, 그 얘기 좀 따로 나중에 한번 해보면 예.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김민수 평론가님. 대단한 분이에요.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뒷코너에서 오. 30분 뒤에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오. 쫙 정리해 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그 얘기도 들으시고요. 오늘은 국내 정치 얘기를 좀 가면 좋겠는데 이게 가기가 싫어요. 미국에서는 총탄이 이렇게 막 대통령을 암살할 뻔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6탄전이 벌어졌다고. 의자로 꽉.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금 6탄전 벌어진 거죠. 처음 봤어요. 저 96년에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 이후에 보수파 전당대회에서 처음 보는 몸싸움인 것 같아요. 치열한 전당대회가 많았었는데도 지금 이런 몸싸움은 안 일어났거든요. 그만큼 감정이 많이 격화되어 있다. 전당대회 후에 후유증이 아주 상당히 좀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좀 달라진 미디어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극적인 말과 행동을 그 유튜브에서 보여주고 그것에 또 막 보면서 동화되는 지지자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좀 더 상대 후보에 대한 비호감과 반감이 높아져서 실질적인 물리력과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사람들이 막 말리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였지 진짜 작심하고 야 우리가 지금 당했잖아. 야 다음번 합동연설회 때는 우리가 한번 제대로 쟤네들 혼내주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 후보들이 지지자들을 좀 자제시키고 좀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누군가 한동훈 후보한테 의자를 실제로 던진 거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한테 던졌는지는 모르겠고 거기에서 지지자들끼리 충돌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 의자를 들고서 하려는 거를 경호원들이 말리고 뭐 이런 거니까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모르죠. 뭐 그 사람이 활개를 쳤으면은 그쪽에 던졌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극한의 대립으로 갈등, 심리적 분당 사태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 유튜브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본인이 예. 본인 찍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 사저 김해의 사저에서도 앞에 보면은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막 스피커 틀고 난리를 쳤잖아요. 다른 거보다도 그냥 더 세게 더 자극적으로 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지지자들한테 환호를 받고 이게 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기에서도 유튜버들 막 다 참여했잖아요. 다 찍고 있는데 가만히 찍고 있는 그 뭐 연설하는 거 그거는 다른 데서 당 공식 사이트에서도 중계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난동을 피워가지고 주목을 받아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고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추론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매우 좀 유력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어그로꾼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 이 주변에 있거든요. 계속 어떤 식으로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주목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난동을 피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자체가 수익 모델이네요. 수익 그러니까. 모델이에요. 그렇죠. 그건. 네.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저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조회수가 어떻게 늘어나면 됐나? 뭐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클릭수 조회수에 따라 가지고 뭔가 돈벌이가 되는 환경이라는 게 정치는 후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장성철 TV 유튜브 안 해요. 자극적으로 해야 분명히 수입이 생길 거니까. 자극적으로 많이 안 하셔도 지금 많이들 보시는데 인기 좋으신데. 아니 그러니까 제 채널을 안 만든다고요 저는. 그것이 만약 제 채널이라면 전 맨날 이재명 당대표 욕하고 제가 싫어하는 정치인 욕하면 그거에 이제 카타르시스 느끼는 분들은 볼 거 아니에요. 와 그럼 수익이 생기면 더 센 발언을 하겠죠. 그거는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평론가로서. 근데 실제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열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과열됐죠. 지금 그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분들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이 갈등이죠. 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성을 바꾸겠다. 배동훈이다. 탄동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부터는 공격을 하겠다. 배신자인가요? 배신자 한동훈. 탄핵을 유발하려고 하는, 탄핵에 찬성하는 한동훈. 이런 식으로 합동연설회 때 공격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쨌든 선을 넘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문자가 폭로되고 공천 사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이미 선은 넘은 건데, 이러한 감정의 골이, 야, 제가 당대표 돼도 우리는 도저히 쟤를 인정 못 하겠어.
이러한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당대표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유, 정치인은 기회가 왔을 어느 때 정도예요? 잡아야죠. 언제 내가 또 당대표 될지 모르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권력을 잡고, 그러니까 그 당대표도 되고 원내대표도 해보고 그러는 거죠. 기다리면은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육탄전까지 벌이는 분들은 그럴 만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당대표 옆에 있으면은 정말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정치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은 열정적인 지지인지는 정확하게 좀 구분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 대선, 미국 대선 때 트럼프가 졌잖아요. 바이든이 이기고. 그 다음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 난입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난입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말도 안 된다. 이제 믿을 수 없다. 이제 음모론,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도 있었고, 막 이렇게 지금 정치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고, 이게 SNS의 영향, 뭐 유튜브의 영향, 그리고 양극화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마 이익을 얻으려고 거기에서 난동 부리는 분들은 이익을 얻으려는 분들보다는 진짜로 내 투사하는 거죠. 프로젝션, 투사. 내 한동훈이나 원희룡에게 투사를 이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투사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구도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면은 적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동훈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적인가요?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동훈이 적인가? 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현장에서는 감정이 그냥 막 고조가 되거든요. 나는 한동훈을 응원하고 또 다른 분은 원희룡을 응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한동훈이 막 연설하는데 원희룡 후보 쪽에서 이 배신자야, 뭐 연설 그만해라, 뭐 당을 탈당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지금 연설이나 들어보자고. 그럼 네가 뭐야? 무슨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막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다거나 야, 저 나쁜 놈들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패버려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현장 가보면은 그냥 우리 편, 상대편 서로 감정이 그냥 막 현장에서 쌓여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발적인 상황이지 저기 계획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막 일각에서 한동훈 후보 측의 일각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원희룡 후보 니들이 사주했지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어맞으면 더 강해지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강철은 두드리면 강해진다고, 어대한이 더 강해지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끝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더 강해졌다라고 뭐 볼만한 건 아닌 것 같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정치를 잘했으면은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김건희 얼굴 보면 한숨만 나오는 거야, 솔직히. 꿈도 희망도 없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뚝심, 맞죠, 돌파력, 이게 이제는 막 똥꼬집, 뭐 이걸로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은 도대체 왜 2,000명인지, 그래서 왜 뭐 의견 수렴해서 1,500명이 됐는지, 지금 왜 전공의는 안 들어오는데 무슨 해법이 있는지, 막 온갖 것들이 이제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왜 국정에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거니까 꿈도 희망도 없으니까 차기의 눈이 이제 가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미 저는 레임덕이 왔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아직은 팽팽하게 2년 이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레임덕이라고 보진 않지만은 차기 권력에 줄 서는 게 레임덕이거든요. 현재 권력보다. 이미 그 징후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레임덕은 올해 연말 되면은 본격적으로 급격하게 올 거다. 이제 올해 연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2년 반이 딱 넘는 시점이에요. 11월 10일이 5월 10일에 이제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미 내년 4월 보궐선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윤석열을 이제 말이 않는, 영이 안 서는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김준일 평론가님 맨날 윤석열 레임덕 짝치고 있어요. 연말이하고 시한도 명시하셨어요. 아니, 나는 과학적이보다는 나름의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세력이나 세대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상당히 위기잖아요, 여권은. 그럼 정치력 있는, 중진, 경륜, 경험 있는, 정치적으로 노련한 사람이 당을 수습하는 게 맞겠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당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초보 당대표, 그것도 선거에서 진 당대표란 말이에요. 새로운 신상품이에요. 검증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세론으로 쭉 몰고 가는 것이 비윤, 반윤, 미래 이 단어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야 이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제 이 사람들도 정치권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야 될 사람 아니냐? 그런 평가와 반응을 보이는 거죠. 니들 그동안 상당히 한 20년 동안 보수파에서 정치를 하면서 니들의 해놓은 성과가 뭐야? 너희들 뭐 했어? 과거에 성과가 없었는데 미래를 너희들에게 맡길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새로운 세력을 좀 구축해서 우리가 지방선거와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저 중진들 가지고는 대선 치르기 어렵겠다. 그냥 이번에 한동훈, 밖에 있는 이준석, 또 밖에 있는 오세훈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세력 교체를 통해서 대선을 준비해 보자. 그러한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그냥 미래에 대한 차기 권력에 대한 선택이라고 보기만은 또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한동훈 대표의 대망론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력 거잖아요. 교체, 세대 교체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막 민주당에서 586 퇴진해라 막 그렇게 세대 교체 얘기가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은 정말 원희룡, 나경원, 이 윤상현 이분들이 거의 동시간대에 국민의힘에 데뷔를 했거든요. 신한국당, 한나라당 네네. 거의 4년 차이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실망감과 좀 과거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세력 세대 교체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의사의 반영도 나오는 것 같다. 저 의견에 동의를 하고 이거는 보수의 특징이 또 있어요. 오. 보수는 용병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용병.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 계열은 오히려 정통, 적통 뭐 이런 거 따지거든요. 누가 이제 김대중, 뭐 노무현 아직도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얘기하고 민주당에 있잖아요. 같이! 민주당에 같이 막 이런 거 계보 엄청 따져요. 자 보십시오. 군사 정권 빼놓고 전두환, 노태우 빼놓고 지금 용병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보수 쪽에서. YS가 대통령이었잖아요. YS도 용병이에요. 그렇게 그러네. 보면은 삼당 합당 해가지고 이거는 YS가 박철원하고 이제 권력 투쟁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일어선 거긴 하지만은 YS도 용병이었고요. 이회창은 용병이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관료들 이제 영입을 한 거고 이명박도 대표적인 용병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보수 주류의 정서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이길 수 있으면 데려온다라는 거고 박근혜는 이제 영남에 이제 박정희의 후계자니까 좀 더 이고 지금 윤석열도 이거는 그거예요. 정말 예, 용병이죠. 용병이에요. 한동훈도 용병이에요. 용병을 쓰는데 주저함이 없어.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약간 열려 있어요 보수가. 오히려 그러네요. 개보 따지고 개파 따지고 이런 게 민주당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용병을 써서라도 이재명이 그러니까 대선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나경원 후보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마케팅을 완전 잘못했다. 나경원은 이재명이 7번에 와도 내가 동작을 해서 이긴 사람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재명하고 사실은 대선까지 본인이 염두에 두고 내가 대선에 나가도 이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대선에 안 나가겠다. 내가 당대표 되면은. 지금 이재명 막는 게 제일 중요한데 경쟁력이 누가 있느냐. 원희룡은 이미 판판이 깨졌고 윤상현은 그 급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렇게 완전 책임론이 있는 지금 한동훈이 지금 야 그나마 난 것 같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저게 잘못 포인트를 잡았어요 제가. 이재명을 이긴 사람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랬어요. 나경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아, 김종인 평론가님한테 연락 좀 하시지.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해서 대표가 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잖아. 그건 또 계속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댓글팀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게-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 같고 만약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으면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인 생명력은 상당히 위태롭다. 그런데 이제 거의 똑같은 해명이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드루킹 댓글 이것이 막 문제 삼아졌을 때 당시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아니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저 댓글인데 뭐가 문제예요? 이랬거든요. 한동훈 후보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댓글이다. 문제가 없다. 이랬는데 한꺼풀 벗겨봤을 때 진짜 공무원들이 개입되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좀 조작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금전적인 뭐 계약이 오고 갔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거 밝혀진 것은 아니고 장해찬 씨가 일단은 숨었거든요. 네, 이제 더 이상 뭐 언론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폭로는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보수파 진영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라고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폭로가 나올까? 근데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뭘 갖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끝까지 좀 진흙탕 싸움은 계속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무슨 뭐 여론조성팀, 뭐 댓글팀 이거의 전통은 내부 폭로예요. 자폭이에요. 이거 드루킹 특검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어준 씨가 옵션 열기, 그러니까 댓글들을 그때 보니까 댓글을 복붙했는데 심지어는 제대로 맞아요. 복붙을 못하고 옵션 열기라는 것까지 맞아요, 같이 맞아요. 해가지고 했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연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거를 추미애 대표가 받아가지고 이거는 댓글 공작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경찰에 했는데 경찰이 잡고 보니까 드루킹이고 이제 김경수까지 간 거거든요. 이것도 그 내부 일종의 내부에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이거 장해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지금 뭐 양문석 의원이 분석한 거 보면은 특히 JO 땡땡 00 이 사람은 2년 동안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18,000개 댓글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200개에서 300개씩 단 거거든요. 이게 자발적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단정하지는 않으니까 수사 여론은 있을 테고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한동훈 특검법이 조국혁신당이 지금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이 1심에서 이미 유죄 받았고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을 법무부에서 안 해버렸어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때 검찰총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돼 있는 이 사람이 이기는 걸로 이 고의로 했다, 고의로 패소했다 이거랑 자녀 노무현 대필. 근데 이게 약간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자 또 댓글 조작. 이거 딱 같이 특검 붙어서 넣어버리면은 이제 명분도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올해 이거 7월 달에 이거 발의한다라고 합의 봤거든요. 조국혁신당하고 속도 조절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약간 뒤로 미루고 먼저 최상병 특검부터 한동훈하고 처리를 한 다음에 최상병 특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한동훈 특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니 지난번에 그 시나리오는 어때요? 그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되면은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은 민주당에 찬성해주거나 합의를 내서 아니면 대법원이 추천하는 걸로라도 가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반대로 한동훈 특검을 찬성해서 한동훈 특검을 가게 한다. 그러니까 윤한 공멸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말씀. 바로는 안 돼요. 그거는 바로는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일종의 이러다가 다 죽겠다 신사협정이 있는데 우발적으로 됐어요. 왜냐면 신뢰가 없으면은 저 행동에 대해서 야 저거 나를 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한동훈이 대표되더라도 바로 그러면 민주당 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최상병 특검 할까요? 안 할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7월, 8월 안에 빨리 이거 해야지. 통신기록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동훈이 딱 부응하면은 이거는 진짜 배신자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시간 끌기 할 거예요. 시간 끌기 하다가 결국은 연말쯤에 11월쯤 가서 이제 내년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유난의 이제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그 즈음에 이제 우발적으로 누가 또 막 난입하고 막 이런 거 장해찬이 또 난입해가지고 막 폭로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야 이거 전쟁이다 이렇게 연장 챙겨 이래가지고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도하지 않은 시간 끌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아니라 한동훈 당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자 우리 당론으로 특검법안 좀 마련하세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싫어요. 나 안 만들 건데요. 당신이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내부가 정리가 안 돼서 의도적인 시간 끌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후보가 주위에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죄송합니다. 윤석열 부부를 잘한다. 좀 헷갈리겠네요. 김건희 부부랑 윤석열 부부인지. 잘한다 이거야. 내가 이제 윤석열 부부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하고 어떻게 이제 이끌어갈지 내가 잘 현명하게 잘하겠다. 현명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본인도
만약 대통령과 사이가 나쁘고 대통령과 대립하는 집권여당의 당대표의 자리의 위험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와 협박을 통해서 대통령과 관계를 잘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을 잘 설득을 하겠다. 김건희 여사와도 사이좋게 지낼 가능성이 높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연말까지 난장판이 벌어질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연말에? 연말까지 안 잘라요? 우리? 아이고. 영원히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좀 발언 내용이 충격이라서 네. 꼭 여쭤보려고 시간이 자꾸 가가지고 VIP가 김건희 여사가 맞다. 이 발언이 이종호 씨가 한 허풍이다. 이야기인데요. VIP가 김건희 여사가 맞다. 그냥 들으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대통령을 칭하는 말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다라고 하니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듣도 못, 내가 20몇 년 동안 살면서 듣도 보도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게 궁색한 거지. 야기가 안 맞으니까 그냥 허풍, 허세 쪽으로 지금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 증거 있어? 내가 허세 떨었다는데? 저는 허세 아니라고 보고요. 다 그때 당시에 야 전화가 와서 내가 전화를 사퇴하지 말라고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회고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허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결국 이거는 수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밖에 없는데 이거 길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공수처가 심상치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심상치 않다라는 게 이거를 결국은 뭉갤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데드라인이 이게 지금 그 구명 로비가 7월 28일에서 8월 2일 사이에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 네네. 그러면은 자 이종호하고 김건희 핸드폰을 털어봐야 되잖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VIP가 맞고 이게 로비가 됐는지. 근데 지금 임성근 거 지금 최근에 통신기록 조회하는 거 군 법원이 영장 내줬거든요. 네. 허가해줬거든요. 그러면은 임성근 거부터 다 봐. 임성근 거부터 본 다음에 자 임성근 전화에 여기에 이종호가 있거나 아니면 이종호로 추정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있어 보여. 아니면 뭐 이상한 대포폰 같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영장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시간이 지나버려요. 그러면. 공수처가 최근에 이종호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변호인 했던 사람들이 공수처 검사로 2명이 있어가지고 둘 다 우리가 기피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 최근에 나왔거든요. 진작에 그 사람들이 이 사안을 기피를 해야 되는 걸 몰랐을까? 이제 와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여러 가지 좀 공수처 윗선의 압력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라고 봐야 될 거야. 공수처 입장에서도 그냥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게 증거 부족으로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 급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특검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더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근데 상설특검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해봤자 제표결 지금 하면은 7월 19일 이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에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부결이니까 지금 원래는 최상병 일주기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전당대회 이후로 미룬다라는 거예요. 7월 23일 아니면 28일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좀 균열을 내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최상병 사건도 있지만 임성근 사단장 고명 로비를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했다는 게 이제 의혹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논란, 국정농단 이렇게 번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지죠. 만약 직접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문자를 보냈다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이 배후에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의 빼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종호 씨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는데 거짓말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본인이 이제 허풍쟁이까지 됐는데 그 비밀이 안 가려져요. 세상에 감춰지지 않더라고요.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지금 하는 말들이 국민들한테 큰 죄를 짓는 거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이걸 믿겠어요, 이제. 지금 이 사람 말을 이제 누가 믿어요, 이제. 김건희 여사 보호하려고 지금까지 거짓말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실토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도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는 VIP가 김건희 여사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은 본인이 허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허세와 허풍이 허풍. 아니다. 네, 허풍이 아니죠. 허풍이 아니라 계속- 실제 연락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제가 예전에 여기서 얘기했는지 다른 데서 하도 이제 헷갈리는데 김건희의 나라다. 대한민국은 김건희의 나라다라는 얘기를 한 2달 전에 제가 얘기를 했고 결국 이 정권은 김건희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결국은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따로 있었어요. 민주당에서도 따로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지금 두 개가 만나고 있어요, 지금. 어. 최상병 특검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개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새로 등장한 거네요. 새로 등장한 거고 사실상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보수 언론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하냐면은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 지난 13일에 김여사의 그림자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지금 뭐냐 김건희 이런 얘기하고 있고 지금 장택동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라더니 이번에는 김여사 하지만 허풍 이래가지고 이것도 엄청 지금 칼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중앙일보 김정한 논설위원도 또한 자의극이 되고만 영분이 문자 공개. 근데 내용이 다 달라. 하나는 이 문자 공개한 거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VIP, 그래서 이종호 씨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다른 뭐 이런 명품 닥터스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논란들이 다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생기고 있고, 이게 다 모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하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쪽에서도 언론 플레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유모 행정관이 검찰 맞아요. 나가가지고 이거 바로 김건희 여사가 반납하라고 했다. 이게 뭐냐면은 디올백 얘기죠. 네. 디올백 바로 반납하라고 했는데 유 행정관이 반납 안 했다가 김건희 여사가 깜놀했다. 이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진영한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저 같은 사람이나 이거 보시는 시청자들한테 씨알이 먹히겠어요. 그런데 보수 진영한테 확실하게 야 이런 논리가 있어 흔들리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탄핵을 막아보겠다 약간 이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 변호인도 지금 노컷뉴스랑 인터뷰했잖아요. 네. 그 전에 얘기했던 것 그대로 반복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 공식 입장에 사실 나온 거죠.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소환 조사도 이거는 무슨 증거가 있는 거 아닌데 왜 부르느냐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김건희 여사 쪽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수 언론도 지금 다 돌아설 분위기거든요. 이러다가. 예. 진짜 보수 언론 분위기 바뀌는 거 좀 무섭더라고요. 그거 많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보수 진영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 논란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완전히 또 몇 명 또 많은 사람 감옥 가고 한동안 그렇죠. 선거 못 치르고 이쪽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그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참 정말 해명을 해도 좀 국민들이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명품백과 관련해서 부하한테 제가 깜빡해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난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과연 지도자들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고 깜빡 잊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과하려고 했다라고 본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건 뭐냐. 그리고 국가 기록물로 판정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다. 이것도 웃긴 말이 되는 거고. 몰카 공작의 피해자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것도 맞지가 않잖아요. 그냥 부하가 깜빡 잊어가지고 지금 정권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직원은 아직도 잘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 뒤에 해명이 더 웃겼어. 그 다음에 그 최재형 목사가 그 사람들 명품백 들고 쫙 줄 서 있었다 그 증언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행정관들이고 그 명품백 쇼핑백 아래에는 보고서가 김건희 여사한테 그 보고서 그러니까 명품백이 아니라 그 담는 그 종이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뭐 비싸게 팔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왜 여사한테 보고서를 들이미는데 디올 가방을 들고 디올 가방 종이백이지. 디올 가방을 넣는 뭔가 명품 종이백. 가방 종이백을 왜 보고서를 넣냐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인가 보죠. 아, 김 여사가 아 거기 안 담아오면 나는 그걸 안 받아? 보고서도 명품으로만 받아야 되겠어. 개인적인 그래가지고 취향. 여사님 오늘은 또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 보고서입니다. 뭐 이런 거야? 네. 말이 안 와, 돼. 나 말이 진짜. 안 돼.
말이 안 되네. 근데 그러면은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망을 해보면은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뭐냐면 정리해보자면 최상병 특검 인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인데 그게 김건희 사건이 되고 있고 명품백도 뭐 부하 직원이 와서 해명했는데 그것도 김건희 사건이 되고 있고 이렇게 다 김건희 사건으로 모아지고 있다.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명품백 받은 것에 대해서 부하한테 책임을 미루는 정말 해괴망측한 해명을 한 이유는 한 가지라고 봐요. 법적인 책임에서 나는 약간 바보 취급당해도 나는 법적인 책임에서 면탈하고 싶어. 그러니까 당장 변호인들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면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식의 보도 내용도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정무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보다는 법률적으로 나는 문제가 안 돼야지, 나는 면책돼야지, 그런 차원에서 이런 해명을 고심 끝에 내세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최상병 특검은 이제 여러 가지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근데 그것의 불법성이 이 명품백 자체의 불법성은 부하가 잘못했다니까요. 이원재 앵커님, 부하가 잘못했어요. 부하가 난 분명히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날 밤 9시에 바로. 근데 부하가 깜빡 잊었어요. 내 잘못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그러한 부하를 품고 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하는 김건희 여사의 너그러움, 포용력, 이런 것도 인정해줘라. 그러니까 이게 셋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 행정관이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었고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를 모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보 멍충이야.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것도 하나도 이행 못하는 바보. 간이 큰 사람 아닐까?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간이 컸든 뭐든 바보 멍충이라서, 바보라서 그랬을 가능성 하나.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진짜 반납하라고 지시를 했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반납하세요. 아이고, 반납해야지 어쩌겠어 라고 했을 때 이 유행정관이 너무 눈치가 빠른 거야. 우리 여사님 사실은 반납할 의사가 없구나 라고 해서 반납을 안 한 거야. 현실감 있어. 이거거나 세 번째가 가장 유력하지. 그냥 다 거짓말이거나 무슨 뭘 반납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 요런 가능성인데,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그만큼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피해요. 근데 이런 거를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평론을 하는 게 너무 창피하다니까요. 근데 아까 시간이 문제라고는 하셨지만 한동훈 대표 진짜 어대한이라고 그러시니까 대표 되면은 이렇게까지 여론이 막 들끓으면 김건희 특검법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뭐 만약에 차기 대선에 관심이 또 있다면 더 그럴 수도 있고. 해야죠. 당연히 본인도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 일성이었잖아요. 그럼 이걸 안 지키긴 어려운데 책임을 미룰 수도 있죠. 시간을 미룬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을 안 들어요. 저는 하고 원내대표는. 싶은데 자, 빨리 마련하겠습니다. 추 원내대표 하세요. 이렇게 미룰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은 어쨌든 무조건 국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끌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증거의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면은 이거는 진짜 뭐 탄핵 막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 끌 거다. 예,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탄핵 청문회와 관심은 가는데 마무리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세요? 탄핵 청문회 지금 어쨌든 막 불씨를 막 지금 지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거를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대단히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말의 문장이 공식화되는 거예요. 국회라는 공론회장에서 공식화되는 거라니까요. 그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말을 계속 되뇌일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면은 그 말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어떤 법률적인 헌법적인 뭐 문제가 있고 어겼다라는 것보다 심리적인 탄핵의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이 더 정권에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응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은? 지금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대통령 아니 거죠. 국민의힘에서 들어가서 그냥 또 깽판 놓겠죠. 또 뭐. 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역할 분담을 할 것 같아요. 핵심적인 사람들 뭐 김건희 여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몇 대통령실 뭐 직원분들 중에서는 나오는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하세요 이렇게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군요. 앞으로 조금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연말에 승부를 내시는 걸로. 네. 연말에 전국이 어떻게 근데 되는지. 그 대통령 탄핵 그거 몇 명으로 끝났지? 뭐
탄핵 국민청원. 국민청원이 국회 7월 20일까지 140만 아니에요? 명까지 받는 7월 지금 20일까지라서 아직 할 뭐지? 거예요. 지금 140만 명까지 142만 명이네. 142만 지금, 명. 지금 검색해 보니까 150만 명 넘겠네요. 그러면은 예. 넘을 가능성이 네, 꽤 150만 있네요. 제가 147만 명 예상했습니다. 저는 140 몇만 명째 청원했습니다 하시는 줄 알고 아, 깜짝 놀랐어요. 아유, 커밍아웃 하시는 전 줄 알고. 보수파 패널인데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야죠. 파이팅. 그 참보수 장성철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정말 그 한마디 너무 마음에 남아가지고 오늘 제가 다시 되뇌려고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맞아요. 항상 관철된 진리고 이 진리를 어긴 사람들이 결국은 탄핵도 당하고 권력도 잃어버리고 창피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감옥도 가고. 그래서 그 말을 새기면서 장성철 소장님과 김준일 평론가님의 정치가 경제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승원 평론가하고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게 될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트! 파이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수입만으로 이게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가야 됩니까? 지금처럼 국내 생산하고 해외 수입을 이제 번갈아 맞춰가야 되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가 기후가 나쁜 해에는 생산이 안 돼가지고 폭등해서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더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10%만 과잉이 돼버리면 이게 또 가격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있잖아요. 약간을 수출할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10% 15% 정도요. 그러면은 5% 10% 내에서 이렇게 변동폭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이제 가격을 수출과 수입으로 완충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30%쯤 갔을 때도 그러면 어느 정도 완충이 되겠죠. 완전히 아니겠지만 수출이든 수입을 못하고 계속 국내 시장만 가지고 농가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생산되면 폭락해서 문제고요. 조금만 덜 생산되면 물가가 너무 뛰어서 문제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트럼프 시대 어떻게 될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시고요. 끝내주는 세계에서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미국을 이끌고 가고 우리는 또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이제 트럼프 대관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진행 중이고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에 그 부상당한 그곳에 귀에 붕대를 감고 무대에 등장했다 이게 속보로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전당대회라는 게 이제 위스콘신에서 15일부터 현지 시간 15일부터 18일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어쨌든 공화당 후보로서 선출이 됐고 지금 한 3일 정도 15일부터 18일이니까 4일이군요.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이미 전대 열리기 전부터 언론에서는 이번엔 대관식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대관식은 네. 대통령은 되는 거다. 뭐 사실상 그런 거죠. 어쨌든 공화당 내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왕이고 그리고 앞으로 대선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뭐 근접해 있다 이런 류의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어쨌든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죠. 주목된다기보다 그런 거죠. 어쨌든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안 좋은 의미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뭐 한 일주일 열흘이 아니라 며칠 상간으로 이제 이런 빅 이벤트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자체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가 과연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죠. 네. 그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하던데 네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위스콘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에 이 트럼프가 바이든을 가까스로 이긴 경합주 중에 하나입니다. 경합주가 보통 이제 6개에서 7개 정도 얘기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뭐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이렇게 6개고 노스코리아는 가끔 끼었다가 말았다가 하거든요. 근데 보통 6개 경합주를 해서 많이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죠. 왜냐면 사실상 거기서 결정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 그 선거인단 수를 이제 세봤더니 어저께 77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절반 정도만 이겨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많은
그 선거인단을 가진 거는 그 6개 중에 펜실베니아인데 펜실베니아가 19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랑 뭐 미시간 15석 그리고 위스콘신은 한 10석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져가도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바이든이 가져가든 누굴 가져가든. 그러니까 이 경합주에서 전당대회 열석이라는 게 그 어떤 주가 거죠? 갖고 있는 누가 이제 한 선거인단 100, 150 이런 정도 100석 그 선거인단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투표하는 선거인단.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가져가는 그 네. 주를 이기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네네네. 가져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래서 270 몇 석이죠? 274석인가 그래서 하여튼 274석 넘으면 되죠. 넘으면은 대통령이 되는 그랬어. 건데 거기에 이제 펜실베니아가 19석 그리고 뭐 위스콘신이 뭐 10석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조지아가 그 네바다 같은 경우는 6개밖에 안 되니까 좀 작은 주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전대가 위스콘신에서 열리고 어쨌든 트럼프가 지난 4년 전에 가까스로 이겼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부상당해서 붕대를 감고 나오는 이 투혼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중첩된 그런 시기이자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그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이 지난번에 당선되고 이번에 후보까지 된 데는 러스트벨트라는 지역이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 그렇죠. 공장지대인데 그렇죠. 이제 뭐 중국 때문에라고 주장을 이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들이 망하는 바람에 거기 있는 주민들이 너무 어려워져서 그분들이 이제 옛날에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공화당으로 돌아섰죠. 특히 트럼프한테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지역 중에 하나인 거죠. 거기도 그렇죠. 밀워키도. 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쪽이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인, 노동자, 남성, 뭐 저학력자 뭐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민주당 지지였다가 이제 나중에 트럼프로 돌아서고 그들이 지금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유권자들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 사건이 났던 그러니까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었던 그 펜실베니아 주도 역시 또 우연찮게 그 그러네요. 6개 경합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미로운 건 그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가 16년에는 트럼프한테 표를 주고 지난 4년 전에 2020년에는 바이든한테 표를 줬던 곳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윙 스테이트네요. 네, 말 그대로 진짜 경합주죠. 그래서 정말 간당간당합니다, 양쪽에서. 그리고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위스콘신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조금씩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뭐 2%포인트, 3%포인트 트럼프가 좀 앞서가긴 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여론조사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커다란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누가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곳에서 사건이 났고 며칠 뒤에 거기서 이제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열리고 뭐 이런 지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드라마틱하죠. 아무래도 그 장소에서 총격을 받았으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하면서 지지 안 하던 분들도 동정표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이번에 총격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 버틀러 카운티 이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버틀러 카운티의 그 주변 지역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공화당 쪽으로 기울여져 왔다. 그래서 그곳에서 표를 늘릴 수 있는지가 펜실베니아 전체 판도에 상당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우리는 좀 냉정하게 어쨌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한테 유리할까 정치적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입장에서도 거기서 사건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공화당으로 기울고 있던 그 지역의 민심이 이번엔 또 트럼프로 가지 않을까 펜실베니아 지역은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성조기 아래서 피 흘리면서 주먹 지켜야 되는 그 사진 때문에. 저 그거 그래픽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리고 하늘도 너무 파래요, 또. 그 파란 하늘과 그 결연한 트럼프의 어떤 표정과 핏자국과 성적이 이 모든 것들이 저렇게 연출을 하라고 해도 참 힘들 텐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니까 음모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누가 조작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사건이 그 시기에 몇 초간 이제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그 동영상을 돌려봤어요. 도대체 어떤 총소리가 나서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 왜냐면은 저 장면이 왜 나왔는지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신발 신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호원들이 끌고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그런데 잠깐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주먹을 불끈 쥐고 여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이게 흐르면 본능적으로 닿게 마련이잖아요. 손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파이트 하면서 사람들한테 난 멀쩡하다라는 어떤 신호를 줬는데 저는 누군가가 이제 트럼프의 저 상황에서 참 용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용감함 물론 있겠죠. 총소리 속에서도 피 흘림을 당하면서도 저런 포즈. 근데 저는
정말 그 뼛속 가득한 쇼맨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상황에서도 아주 본능적으로 이제 쇼맨십이 발휘가 된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표정과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영리하게 그 순간을 포착한 것이 아닌가 정치적으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섭더라고요. 진짜 본능적이에요. 그 네. 20년 전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부터 생각이 났구나. 어프렌티스라고 그때 네네네. 뭐 누가 와가지고 사업 이런 거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딱 듣다가 판정해주는 그 심판자였거든요. 네네. You're fired.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이렇게 상처를 주는 표정인 거야. 무시무시하고 무시무시하고. 진지하죠. 정말 쇼맨십은 강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약간 기조가 변한 것 같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통합을 좀 얘기하고 이런 방향으로 연설문 새로 썼다는 얘기도 있고. 네, 연설문을 새로 썼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제 니키 헤일리 마지막까지 경선에서 맞붙었던 니키 헤일리를 전당대회 연설자 명단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니키 헤일리를 두 번째 날 연설 그 연설자 스피커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 얘기는 통합을 강조한다는 거겠죠. 경쟁자를 품었다. 네네.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돼가지고 원희룡 장관을 어떤 행사에 초청했다. 뭐 이런 거의 뭐 의미. 그 정도죠. 왜냐면은 트럼프가 뭐 막말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니키 헤일리 끝까지 이제 자신을 추격하니까 뭐 세대가리 뭐 이렇게 막말까지 하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거의 인신 인격 모독이죠. 그래 놓고 또 어떤 전당대회라는 어떻게 보면 화합의 어떤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옹졸하게 니키 헤일리를 명단에서 제외시켰어요. 굉장히 트럼프답죠. 뒤끝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암살 시도가 있었던 이후에는 그 연설문의 어떤 기조도 바뀌고 그리고 니키 헤일리를 두 번째 날 집어넣고 그리고 언론을 향해서도 통합을 강조하고 적들과 싸워야 되고 적들의 어떤 저런 움직임들이 우리의 일정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어른스러운 발언들을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한 2, 3일 사이. 그래서 역시 큰 사건은 사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좀 바뀌었을까? 아니요. 어떤 교훈을 얻지? 저는 전혀 안 바뀌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물론 그런 건 있겠죠. 정말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너무나 위험했던 상황이죠. 그 저격범의 그 위치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리지 않았으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그래서 왜 인생에서 정말 큰일 한번 겪으면 사람이 좀 각성하기도 하고 많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트럼프는 좀 바뀌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거 정말 제 내피셜이 아주 주관적인 판단인데, 트럼프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을 더 강력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죠. 물론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겪고 나니까 사람이 갑자기 막 통합의 어떤 질서를 갑자기 옹호하고 막 사람들을 품고 뭔가 온화해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 그 사건 나자마자 주먹을 휘두르는 그 트럼프를 보면서 저 사람은 바뀌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주목한 게 부통령 후보를 끝까지 러닝메이트 지명을 안 하다가 지금 네. 전당대회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 네. 되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제이디 벤스라고. 제이디 근데 벤스. 이게 어쨌든 이건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레토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같아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해졌어요. 일단 오하이오의 이제 상원 의원이죠. 제이디 벤스 의원인데요. 84년생 39살이라고 합니다. 39살이어서 만약에 부통령이 된다면 지난 1952년 이후에 처음으로 가장 역대급 젊은 부통령 탄생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출신이 그 러스트벨트 지역에 있는 그 오하이오 그쪽에서 또 태어났어요. 그리고 백인 남성의 어떤 그런 정서를 담은 책도 발간하고 그 영화까지 되면서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해병대 군복무 하느라고 이라크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예일대 법대를 나와서 벤처 사업가로 승승장구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의 어떤 굿 이그젬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번에 뽑았다라는 거는 경합주 그 지역의 어떤 정서도 대변하고, 본인도 이제 78세라서 그 나이 들에 대해서 뭐 바이든을 공격하긴 했지만 본인도 나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9세라는 정말 그 장남 장남 그 주니어보다 훨씬 더 어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들뻘의 벤스 의원을 부통령으로 지명하면서 나이에 대한 거, 뭐 젊음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뭐 출신. 트럼프는 그 금수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벤스는 네. 전형적인 흑수저. 그런데 입지전적으로
성장해서 스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상원 의원까지 된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이미지와 배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벤스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정치로 획 돌변해서 지금은 거의 100% 정책이나 뭐 모든 이념 면에서 거의 싱크로율이 100%에 이른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것도 참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개선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벤스 의원을 지명한 것도 나름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영리한 선택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J.D. 벤스의 책을 혹시 읽으셨어요? 5, 6년 전에 읽었어요. 힐빌리의 노래라는 네, 책이잖아요. 네, 지금 네. 넷플릭스에 그 영화로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 그 책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평가 네. 좋더라고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사람은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국의 백인 남성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죠. 엘리트고 기득권자고, 기득권자고 뭐 약간, 또 부자일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봐온 자기 동네 오하이오주의 그 백인들은 아저씨 아줌마들 부모님들 다 봐도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그냥 오하이오 사람이지 뉴욕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종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오히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오바마가 백인처럼 보였다. 오바마는 어떻게 저런 영어를 쓰지? 저건 표준어인데? 우리 동네에서 안 쓰는 영어야. 우린 사투리만 쓰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고 거기에 더해서 그게 사실 이제 러스트벨트 문제잖아요. 거기서 공장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려워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국 백인이라는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게 살게 된 것인데 그러면서 이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제 싹 네. 트는 거죠. 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격차하고 불평등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트럼프로 갔네요. 그때 정치 시작하기 전인데 그 책 그쵸. 쓸 때는. 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사실 그 책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사람들이 왜 지지하는지를 알려면 그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일종의 교과서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어쨌든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쨌든 학력 뭐 백그라운드도 그렇고 모든 게 참 어쨌든 이력상으로는 대단한 사람 같긴 해요. 그 벤스 부통령 후보자가. 그래서 트럼프와 어떻게 콜라보를 맺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통령이라는 건 미국 사회에서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말 잘 듣고 이미 정책적으로 이제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완해 줄 만한 이미지를 잘 고른 거죠. 네. 그래서 참 이게 사람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싶은데 당장 정책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지원 이제 좀 그만해야 돼라고 하고 있고 기후변화가 웬 말이야. 우리 그렇죠. 석유 시추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관세, 무역장벽 높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거의 정책적으로 동일합니다. 네. J.D. 벤스와 트럼프는 말 나온 김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네.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관식이라고 하니까 이제 벌써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저 두려워요, 진짜. 사건 나자마자 두려웠어요. 네. 일단 어떤 변화가 제일 크게 생길까요? 미국 국내에서요. 뭐 우리랑 관련 있는 우리랑 게 관련 있는 거. 더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일단 뭐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와 관련될 거는 결국 이제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인가 철수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거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핵 무장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안보적인 측면이 하나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그렇다면은 그 합의 조건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게 있을 테고요. 그 세 번째는 뭐 다 관련된 거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한국을 또 어떤 식으로 착취할 것인가. 전 착취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지금 정부와는 어떤 관계를 이제 이거는 다 여러 가지 이제 총체적인 얘기인데 일반 이게 참 재밌는 게 트럼프의 측근,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NSC에 들어갈 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점점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나오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이제 엘브리지 콜비라는 전 국방부 차관보예요. 그 또 한 명 있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라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의 부소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그 국가안보보좌관의 어떤 이름에 거론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콜비와 플라이트? 콜비와 플라이트. 네. 예. 그래서 지난 4월에 이제 일단 콜비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맵하고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있고 북한하고 뭔가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국은 니네들 알아서 책임져. 우리는 중국만 신경 쓸 거야. 그리고
핵무장 뭐 검토해 볼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문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래서 얼핏 보면은 트럼프와 굉장히 또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게 이 콜비의 발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해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된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중국 경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뭐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국이 우선이고 중국 방어가 우선인 것이고 중국 다음에 당연히 한국이다. 왜냐하면 중국을 막아야지 뭐 한국도 안전하니까 이런 논리로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했고요. 이건 지난 4월에 있었던 중앙일보와 이제 인터뷰였고 얼마 전에 한국에도 왔어요. 5월에. 그리고 이 플라이츠라는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7월 얼마 전이군요. 7월에 네네. 와서 7월 9일이었네요.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한국의 핵무장은 비확산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다. 그러니까 핵무장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 지금 우리나라 그 보수 측에서 가장 이제 우려하는 바이기도 하죠. 축소나 철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단언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또한 또 트럼프의 이중 플레이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이런 얘기도 흘렸다 저런 얘기도 흘렸다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을 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또 트럼프의 일종의 그 방식이잖아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그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서 결론은 뭐가 답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도 핵무장과 관련해서도 모르겠다. 네. 그런데 저는 축소 가능성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철수하는 건 좀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축소하면서 약간 그 딜을 하려고 하겠죠. 뭐 약간 뭐 지금 이제 28,000명 정도 하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때 국방 수권법이라는 걸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유가 트럼프가 이제 주한미군 한 발을 뺄까봐 그걸 못하게 하려고 상한이 아니라 하한선을 의회에서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8,0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회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뭐 행정명령이든 뭐 훈련을 핑계로 댔던 어떤 식으로 조금 빼가면서 이제 방위비를 더 내라고 딜을 할 수 있겠죠. 트럼프식의 어떤 그런 또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운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헷갈려서 사실은 최근에 전직 그 고위 외교관 우리나라 외교관 이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냐. 단연간의 수십 년간의 외교관 생활 이후 했더니 정말 본인도 모르겠대요. 왜냐면 트럼프 생각은 오로지 트럼프만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말 하면서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들긴 하지만 뭐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변 인물들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그렇고 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거겠죠. 북한과 한마디로 김정은과 정상회담은 할 것이다라는 분위기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처럼 문재인 대통령 시기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고 전제 조건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이제 하노이 때 무산된 것은 기존 이제 영변에 있는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더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못한다 하면서 깨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도 갖고 있을 테고 혹은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혹은 핵 딜을 딱 처리하면서 뭔가 노벨상 후보로서의 어떤 꿈도 꿨을 텐데 이 여러 가지가 이제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건 제 생각에도 그렇고 북미 정상회담을 어떤 식으로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선이 된다면. 그래서 그 주변 인물들도 네, 가능성을 좀 비추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죠. 네. 그 정상회담하고 지금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상회담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핵 합의를 할 것인가가 사실은 지금 당장 북한에 있는 모든 핵을 없애는 건 일단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죠. 최소 5년,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다 철수를 하더라도, 해체를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동결, 그리고 이제 비확산,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완전히 핵을 없애버리는 것 대신 비확산 쪽에 초점을 맞추면, 이건 또 좀 문제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한국 내 아주 높은 여론이고, 그런데 트럼프는 그거 무시하고 그냥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정은 같은 경우가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뭐 북미 대화, 남북 대화 하면서 모라토리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핵과 미사일 이제 실험 안 하고 어느 정도 동결을 한 4년간 유지하다가 윤석열 정부를 들면서 모라토리엄을 해제했잖아요. 다시 이제 모라토리엄을
일시 정지 수준으로 가면서 이제 미국과 협상하면서 어느 정도 뭐 서로 이제 조건이 있겠죠. 각자의 조건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확산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그때 한번 기사로 나왔던 이야기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그러면 남한도 한국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핵무장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막 사실은 보수 진영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거는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문제죠. 지금 뭐 국힘 당대표 후보들이 나경원, 뭐 윤상현 등등 약간 좀 그 뉘앙스 차이는 있겠지만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핵무장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뭐 포럼까지 주최하고 이러고 있고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외통위원장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건 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다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일단 만들었다가 걔네들 포기할 때 우리도 같이 포기하는 그런 조건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NPT 체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핵무장을 한다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가능성은 네, 낮다. 네. 아, 그렇군요. 또 다른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케미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걱정됐어, 진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무슨 기자회견 하면서 한국을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자기가 가가지고 삼성도 끌어와서 뭐 몇십 전 투자 받았고 뭐 다 이런 얘기거든요. 엄청 케미가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한국은 이제 도구일 뿐이죠. 바이든이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국은 도구일 뿐이고 재료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뭐 어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였죠. 네, 한국이 항상 뭐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거는 국제정치에서 인정해야죠. 우리나라 위치를. 그런데 그 콜비라는 전 국방부 차관보, 그래서 이제 NSC 보좌관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콜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맹은 비즈니스다. 트럼프 전 대통령 말처럼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한국도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게 현실이다. 동맹을 낭만으로만 바라보면은 적과의 대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한국을 돕는 게 아니다. 우리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전 이 얘기를 윤 대통령한테 꼭 들려주고 싶어요. 다시 한번. 그렇죠. 네. 트럼프는 그게 더 심하긴 하죠. 철학적으로도 지금 고립주의를 훨씬 더 자국 우선주의를 훨씬 더 강하게. 그렇죠.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죠. 그리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자기 나라가 우선이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정부는 이제 어떤 동맹을 어떤 현실적인 관계에 있어서 계산법이 아니라 일종의 뭐 종교, 뭐 철학으로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 동맹이 그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당장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맹은 비즈니스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뭐 이제 이 한반도,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에서 주한미군을 운영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가장 그 본인들의 프라이어리티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또 뭐 같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트럼프한테 전혀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예전에 그 한반도는 트럼프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좀 했었는데 여전히 그 우려가 있는 겁니다. 어떤 철학이나 주관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이 일관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면 이 대통령에 따라 저 대통령이면 저 대통령에 따라 이러면은 상대방이 무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어떤 나라의 지도자를. 자기의 어떤 정확한 그 철학과 관점과 정책 지향점이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약간 변주가 있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리 상대국의 그 리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동안 바이든한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트럼프한테 한다면 그 방향이 막히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 동맹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지금 현재 그 안보라인에서 뭐 어떤 일을 한다면 트럼프의 땡큐죠. 뭐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쟤네들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되는 것도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걱정스럽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나토도 이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빠지겠다고 하고 뭐 네. 대만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지금 자기 나라 중심, 미국 중심으로 해서 뭐 물론 다들 자국 중심적이긴 하지만 뭐 네. 정치인들이 하지만 좀 넓게 해석해서 이 동맹 안에서의 자국 중심적인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거. 지금 좀 그래도 자국 우선주의 쪽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트럼프가. 네. 그래서 요즘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Foreign Affairs에서 보면은 Foreign Affairs 맞죠? 그 맞아요, 이제 맞아요. 트럼프가 The Realist,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다. 뭐 이념이고 뭐고 없이 그냥 우리 이익이 이거고. 그래서 예전에 뭐 중동에서 질서를 잡고 뭐 동아시아에서 뭘 하고 뭐 패권을 지역 패권 경쟁자를 뭐 이렇게 견제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당장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거 뭐든 그것을 정책 우선순위를 삼아야 된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있고 그것이 또 트럼프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도 그 측근 중 트럼프의 측근이라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만 문제도 사실 걔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한마디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람 미국의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동맹국들이 좀 알아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후방 지원만 하고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그래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얘기 같은데요. 굉장히 일본이나 큰 얘기죠. 한국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방어하는데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당장 콜비 전 차관보가 북한과 중국의 연합 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우리 방어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 홀로 공격한다면 한국 홀로 방어해야 된다. 이런 논조를 그냥 여과 없이 인터뷰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 그게 일부러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그런데 그 기저에 그런 생각이 깔려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워딩들 하나하나가 좀 무섭죠. 네. 걱정되죠. 이게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비트코인. 비트코인 대표적인데요. 트럼프가 네.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트럼프는 비트코인은 그거는 돈이 아니고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거든요. 과거에 근데 그랬었죠. 과거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우선주의하고 맞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조금 더 자유주의적인 거죠. 달러의 지위를 어떻게 보면 허물어뜨릴 수 허물어뜨리는 있으니까. 거죠. 그냥 전 세계가 평등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자 뭐 이런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친코인 네.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왜 이러시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바이든 네. 정권은 반코인, 반 가상화폐 정권이다. 뭐 그렇죠, 그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3%인가 6%인가 올랐다. 많이 올랐습니다. 예, 6%인가? 피격당하는데 뭐 6%. 오르고 그러는 거는 조금 이상하게 그렇죠. 그렇게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네. 어쨌든 가격이 갑자기 올랐어요.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니까 비트코인 가격 오르는 거예요. 네. 또 금리 쪽에서도 금리나 9월 달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내려줘야 우리나라도 금리도 내리고 좀 숨통이, 여러 가지 숨통이 네. 트일 것 같은데 그것도 늦춰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원래 연준에서 올해 최소한 두세 차례 정도 할 거라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네. 뭐 겨우 해봤자 이제 두 차례 정도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보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트럼프 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테슬라 주가 올라가고 코인 올라가고 맞아요. 뭐 금리 내리기 어려워질 거란 예측도 나오고 뭐 등등. 그런 상황이 지금 이미 어제 그저께 네. 보니까 시장에서 막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트럼프 공식 지지 발언도 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긴 게 지금 뭐 기후 변화다 뭐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석유 시추해야 된다고 그리고 전기차 뭐 거의 메롱 이런 분위기잖아요. 뭐 그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도 안 주겠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랑 사실은 사이가 안 좋아야지 맞아요, 맞는데 맞아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으로 되고 있어요. 네. 네. 후원금도 주고. 그래서 그냥 일단 그 순간에 유리하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그 순간에 자기 나라한테 유리하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좀 두렵기도 한데 네. 실제로 이번에 피격 사건 있고 나서 조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나요? 아직 조사하긴 좀 이른가요? 피격 사건 이후에 네네네. 피겨 사건 직후는 모르겠고요. 최근 걸 보면은 9일에서 10일까지 조사한 게 있었어요. 9일에서 10일 이제 NPR 피격 직전이네요. 며칠 직전입니다. 전이네.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어쨌든 50대 48로 바이든이 2%포인트 앞질렀어요. 그리고 그 조금 전에 5일에서 9일 사이에 한 2,400명 정도로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했는데 거기서는 동률 46%. 근데 여전히 바이든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67%였습니다. 당시 이제 5일에서 9일 조사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선 승리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사건으로 어쨌든. 우리나라도 어디 가서 계란 맞고 이러면 정치인들한테 동정표 뭐 이런 것처럼 네. 어느 나라나 이런 그 선거 때 움직이는 그 표심들이
약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성철 소장은 나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바이든 사퇴론이 더 불거져서 후보를 교체하고 다시 전열 재정비해서 이길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근데 그 부분도 참 흥미로운 게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바이든은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이제 그 일부 미국 언론에서는 이쪽에 너무 이제 시선이 쏠리고 너무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이든 사퇴론이 오히려 조금 더 누그러졌다. 그래서 바이든이 잠깐 지금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주당 의원들 한 10명 정도를 익명으로 미국 매체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이든 사퇴를 얘기하는 건 우리도 좀 그렇지 않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사적으로는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공적으로는 당분간 좀 휴지기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공고해질 수도 있겠네요, 바이든 후보가.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게 항상 이제 반대급부가 있는 건데 그러지 않아도 이제 바이든이 흔들리는데 이 상황에서 바이든 너 사퇴해 이러면은 민주당 자체에서 더 힘들어지죠. 네. 근데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라는 게 내부의 딜레마예요. 그러네요. 언제까지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야 되지? 사퇴해야 될 텐데 점점점 이런 거죠. 속마음은. 확정되고 나면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8월 전대도 중순이죠. 8월 중순에 시카고인가요? 네, 거기서 네. 하니까 어렵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돼서 좀 네. 그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건 역시나 한반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놀이터가 될 것 같다. 이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좀 단단히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우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에 우리한테 생길 일이 뭔지 대략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좀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대안이 뭔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승환 평론가하고 말씀 나눴는데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승환 평론가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